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수입니다. 12월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당에서는 서민 생활 관련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 과연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정작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서민 생활 관련 정책들을 상호 비교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진통일당 문용림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당의 서민 생활 정책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듣고 이어서 영유아 보육 대책에 대해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문제,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토론자 간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과 상대를 지정해서 하는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 대책과 관련해서 역시 상호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시고 주제와 벗어난 발언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서민들의 생활은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참 인생의 기반을 다져야 할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믿을 수 없는 보육 대책으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지만 노인 복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각 당의 정책과 방향은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 순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물가 폭등에 가계부채, 고용불안,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허리가 힙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취업을 못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청년 실신, 실업자 되고 신용불량자 되는 사회입니다. 56%가 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지만 월급은 반토막입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4위이고 사살률은 1위입니다. 이것이 OECD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자화상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꿔야 합니다. 국가의 근본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먼저 보육에서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겠습니다.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 한중 FTA 중단하겠습니다. 재벌의 탐욕, 대형마트 규제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청년 고용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정책위 의장 문정림 의원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 등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 그리고 지난 여름의 폭염, 폭우, 또 물가 폭등에까지 3폭이 겹쳤습니다. 서민의 가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가장 미흡하고 시급한 것이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그리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지원이라 합니다. 오늘 다루는 청년의 취업 대책, 그리고 노인 복지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환경을 건강하고 안정되게 조성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다루는 영유아 보육, 청년 취업, 노인 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선진통일당은 지난 총선 이전부터 국민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더욱 다듬어진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이목규 의원 발언해 주시죠. 예, 우리 사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는 시혜다 또는 복지는 성장에 저해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화두가 됐고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물론 뜻있는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위대한 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2년 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우리 당의 3대 지표 중에 하나로 잡고 그 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봤고 당헌의 보편적 복지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짧게 설명드려 보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가까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반감 등록금과 사교육비 해소, 어르신들의 가난, 질병, 고독의 해소를 통한 어른들의 따뜻한 삶, 양질의 일자리 대량 창출, 서민의 주거 안정,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확대,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사람답게 사는 생계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이 만든 보편적 복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천함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일과 삶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희정 의원 발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김희정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먼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서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 전체의 행복이고 대한민국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가족 행복 5대 공약을 약속으로 했고 저희는 국회 19대 개원과 동시에 100일 이내에 50개의 법안을 이미 성안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아기를 기를 수 있고 지금처럼 시설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집에서 기르든 또 시설에 맡기든 맞춤형으로 복지 시스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걱정이 집값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돈 없이도 전세를 마음 놓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보증금과 관련돼서 이자율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스펙을 넘어서는 취업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생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서민 정책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분 토론자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유아 대책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한 토론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하고 나머지 세 분의 토론자가 반론을 하시면 그 반론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한 토론자가 다시 재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0세에서 2세까지 소득과 관련 없이 전액 지원하는 무상 보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 재정의 고갈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부족을 충당해줘서 일단 항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무상 보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부터 모두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선진통일당에서는 정부의 보육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동의 연령별 특성, 또 부모의 경제적 상황, 또 보육시설 이용 희망 여부 등에 따라서 탄력적인 보육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한 보육시설, 건강한 환경, 또 충실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등의 처우 개선,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에 맞는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민간 보육시설 인증 평가제 확대 등이 그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누리과정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등과 관련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중장기적 점검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 효율적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반론해 주시죠. 우리 1분입니다. 문정님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새누리당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아동별 특성이라거나 부모의 경제적 조건 등등을 고려해서 보육정책을 편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얼핏 들으면 올바른 얘기 같습니다만 두 가지, 하나는 원칙적으로 옳지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실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육이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재벌의 손자라고 하더라도 책도 주고 다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육도 역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모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사실은 제대로 안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진통일당의 보육 정책이 좀 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반론해 주시죠. 저는 선진통일당에서 말씀하신 그런 탄력적이고 그런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설에만 보내야지만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일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시설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게 적합한 사람이 있고 또 집 근처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관련해서 특히 아이만 돌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당의 의견을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오병현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우선 무상보육은 복지의 기본이고 첫 출발입니다. 아이들 같이 소중한 자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똑같습니다. 모두 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별, 연령별, 종일반, 시간제 모두 특성에 따라 운영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바다에 깔린 기본 인프라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공통으로 무상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제도는 지금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전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국 이상이 실시하고 있고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동수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자들 반론에 대해서 문정림 의원 재반론 하시겠습니다. 예. 그 아이들의 연령별 특성 또 부모의 경제적 상황 또 보육시설 이용 희망 여부 등에 따라서 탄력적인 보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의 철학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0세에서 2세 아동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정서적 환경에 자랐을 때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는 보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화가 없는 인류적 보육시설의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보육과 교육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불한다든지 양육수당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대신 아동수당을 지불해서 부모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불해도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 양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지자체가 우선권을 보장하고 또 돌봄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함께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 사업 이외에도 가정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출산 시대에 또 양부모가 직장을 갖는 시대에 바람직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표준 보육비용 내실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유아 보육대책에 대한 토론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저희 민주통합당은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라는 철학으로 보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편적 보육 원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런 원칙과 실천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해야겠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 관계없습니다만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아동으로 보면, 이용 영유아로 보면 대략 40%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업액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서 이 산모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싼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저희 새누리당도 아이들은 국가가 함께 키워야 된다라는 정신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 새누리당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보육 정책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새누리당은 아빠의 달을 지정을 해서 지금은 대부분 엄마들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잘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빠의 달을 만들어서 아빠도 쓰도록 하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책상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 뺏길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이런 아빠의 달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오병현 의원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은 사실은 저희 당과 복지정책의 일반에 있어서는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지금부터 한 12년 전입니다만은 그때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고요. 이제는 많이 접근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복지 문제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접근돼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사실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가장 보편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 가지 재정 문제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획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아직은 민주당에서는 양육수당과 겹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정님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그 민주통합당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까지 확대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일견 국가의 보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연간 300개 신규 설치를 통해서 2017년까지는 1,500개 정도는 추가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안으로 알고 있기로는 민간 보육시설 등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 등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 또 비효율적인 측면이 일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들 반론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누리당 김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아빠의 날 제정, 물론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이죠. 지금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는 게 아직은 아주 그 적은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눈치 보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가부장적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아마 육아휴직하는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성하는데 저는 아빠의 날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고 거기에 대한 급여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남성들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진보당 우리 오병민 의원 말씀 양육수당, 아동수당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동수당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현재 우리는 그 양육수당도 현재에서는 전체 아동에게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라는 개념을 말을 갖고 별로 다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아동수당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진통일당의 문정님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보육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하는데 너무 부족한 것이죠. 물론 이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새로 짓는 것보다는 현재 서울시를 예로 들면요. 시나 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리모델링 한다든지요. 혹은 지금 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조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 대책에 대한 상호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모두 발언 기회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아빠의 날이 아니라 아빠의 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출산 후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는데 그중에 한 달을 아빠 쪽에서 써도 똑같이 100% 임금이 지급되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다면 정말 육아에 한번 동참을 해봄으로써 얼마나 힘든지 남성들도 같이 알게 되고 또 정말 가족이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라고 공고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법적으로 아빠의 달을 정하고 임금을 보장해 준다면 사실 가족에서는 손해가 볼 게 없으니까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서민들이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 보육시설도 없고 또 서민들이 사는 집 근처에도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할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그 가정 도우미 파견 사업을 해서
실제로 가족 친화적인 그 기업의 분위기를 더 장려하는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임신 초반기와 마지막 말반기에는 사산이라든지 유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탄력 근무를 하는 것을 또 법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장에서도 그 임신을 얘기하고 육아를 얘기하고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부터 반론해 주시죠. 예, 보육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거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아직도 새누리당은 일정하게 선별적으로 가능한 조건에서만 수행하자는 그런 입장들이 곳곳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아빠의 달을 만들자는 건 맞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 복지가 비교적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북구 유럽이나 이쪽은 대부분 육아휴직이 1년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16개월이고 양 부모가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빠의 달을 두자고 하는 점은 좋은데 단순히 3개월에서 한 달 정도를 두자가 아니라 이걸 더 확대해서 적어도 남자도 최소한 2, 3개월씩은 애를 볼 수 있어야지 석 달에서 한 달 정도만 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낮은 수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좀 전향적 어떤 계획이 있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아까 이목희 의원님께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영유아 보육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중에서 보육과 자녀 직접 양육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거나 또 이런 계층에서 보육료 지원 대신 양육수당을 선택하면서 보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양육수당 이것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가워했고 우리 당안을 복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초 신문 보도를 보면 양육수당을 0세에서 2세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상보육을 하자는 것은 물론 그 부담을 더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프라 확충,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능한 조건에서 대폭 확충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다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자들 반론에 대해서 김희정 의원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누리당이 정말 가장 다양한 보육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오병윤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계층,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달을 지금 1개월 쓰자라는 것은 1개월만 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법적으로 1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아빠가 쓰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 법은 있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빠의 달이라는 말을 콕 찍어서 한 달이라도 쓰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정책이 잘 정착이 된다면 1년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달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선진당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시설에 못 보내는 아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주변에 시설이 없을 경우에 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줘서 잘 보호하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0세에서 5세 관련해서 저희가 0세에서 2세만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0세에서 2세까지만 이제 양육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새누리당의 의견은 0세에서 5세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시설을 가든 또는 양육수당을 받아서 집에서 기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떨어져 놓고 있으면서 제대로 있는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해야 된다라는 기본 정신에는 저희가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내버려 둘 거냐? 그게 아니라 국공립 수준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도 함께 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 대책에 대한 상호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 모두 발언 기회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정책이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모든 정치권이 다 합론이 되어 있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보편적 보육의 첫 번째 의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료 지원 당연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당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동수당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88개국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급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1년까지 쓸 수 있는데 대부분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지금 현재는 휴직전 급여의 40%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50% 얘기를 했죠. 저희들은 70%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인데요. 30% 이상 확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의 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은 거의 더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좋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부터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통합진보당이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또 단계적으로는 만 12세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12세까지 확대하겠다. 예. 우리도 이제 아동수당 얘기를 했지만 아동수당 얘기를 저희가 한 것은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통합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수당인데 통합진보당에서 말씀하시는 아동수당은 무상보육과는 별개로 육아지원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예. 만약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육아지원수당에 오히려 해당이 돼서 보육비와는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안이 18대 때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세 미만만 지급을 해도 약 3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추가적인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반론해 아까 오병윤 의원 50%뭘 물어봤죠? 육아휴직 급여. 예. 나는 그 최저임금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제가 보니까요,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동 직장 보육시설 이런 게 그 정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좀 묻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말씀이 나왔는데 뭐 선진국 특히 북구나 유럽, 서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6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말씀은 그런데 통합진보당 만드는 자료를 보니까요. 2011년 6세, 2012년 7세, 2013년 8세에서 2017년에 12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13년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5세의 양육수당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세 미만 전체 확보를 하고 함께 노력해서 나가시는 게 어떨까. 너무 좀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 물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예. 계속해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가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아직까지 정계층으로 확대되지 않은 기존의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0세에서 2세까지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양육수당의 경우를 오히려 5세까지 확대를 해서 시설을 가든 가정에서 키우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또 새로운 이름의 수당을 만들어서 재원 문제라든지 또 누구는 이중적으로 지원받는다라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맞춤형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하면 단순하게 시혜적 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돌보미 서비스에 나가시는 분들도 또 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께서 재반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민주통합당의 이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이 하나 있긴 합니다. 공동보육시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아동수당과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본질에 접근해 있는 문제입니다. 복지는 재원의, 근본적으로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복지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복지 문제를 어떤 정책을, 모든 당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발상과 전환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 마인드와 집행 능력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마찬가지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육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육은 국가가 무조건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이 보육료냐 양육수당이냐를 떠나서 무조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이렇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육료든 양육수당이든 간에 이것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돈이든지 반드시 만들어낸다. 사다광에 22조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발산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으로 접근되는 것은 모든 아동들이 좀 더 여유로운 적성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 그래서 아동수당은 개인의 특성들이 더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더 개인의 적성에 맞게 보육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복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세 분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공동보육시설은 재원은 일단은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첫 번째 주제 영유아 보육 대책에 대한 토론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 청년 취업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작 당사자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20, 30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청년층에서는 취직이 안 돼서 학업을 연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아서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자들이 한 분씩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한 분 토론자당 4분씩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렇지만 이 4분을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토론이 아닌 정견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 차례 나눠서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회자께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은 순서에 따라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청년 실업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 고용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대략 청년 고용률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 실업률은 20%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우리가 집권하게 된다면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청년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이상을 취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요. 이걸 의무조항으로 하고 만약에 이걸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 고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부담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청년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공정대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이제는 예를 들면 이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공공사회 서비스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0만 내지 400만 개가 필요하다. 선진사회로 가려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노동, 문화, 체육, 관광 등에서 가능하고 특히 청년들의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환경, 문화, 체육 등에서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예, 청년들을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큰 정신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3% 의무 고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공공기관의 그 청년 고용률은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도가 이미 현실을 지금 뒤따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신규 채용할 때 해마다 3% 채용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해마다 3%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라는 숫자가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실제로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니까 다 3%를 평균 넘어섰다라고 이제 저희가 통계청하고 노동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미 달성한 3%를 의무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달성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장애인 경우도 그렇고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국가유공자 경우도 그렇고 조선과정이라든지 탈북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일일이 요요를 하나하나 정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춤형 기업으로 더 많은 채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그래서 새로운 그 경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미 달성한 3%를 의무조항에 넣는 것보다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생각입니다. 네, 다음 발언하실 분. 네, 오병현 의원. 예, 정책으로는 뭐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각 당의 차별성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는 구체적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법제화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저희는 이제 5%로 저희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는데 항시 저희가 민주통합당보다는 프로스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저희가 민주통합당보다 숫자를 더 높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진보정당과 약간 덜 진보적인 정당의 차이다. 이게 이제 본질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요? 제가 이제 국토위안위 소속입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인천 급유시설 문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 전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T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거의 지금 오히려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경영효율화하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전혀 청년들 별로 취업 안 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을 시킨다. 그것은 아마 정부의 공고에 의해서 일부 시키면 또 그만큼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아웃소싱 시키는 이 모순이 계속 지금 현재 순환되고 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 근본 원칙을 확인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의 이제 질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옷가게 등등 근로조건 여건이 다 아시죠? 최저임금 시급에도 못 미칩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어떻게 문정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그 청년 취업 대책이 어려운 것은 이제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정책의 타당성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 의무 할당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의 인턴만 하더라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진당과 같은 경우는 청년 신규 고용 지원제도 또 기존의 청년 인턴제 보완 등에 대해서 기업과 연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경우에 기업이 청년을 처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3년에 걸쳐서 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몇 %를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차에서는 100%, 2년 차에서는 75%, 3년 차에서는 50%를 지원하는데 그 기금은 정부와 기업이 같이 2030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청년 인턴제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턴 수료 후에 이제 중소기업 취업하는 것을 좀 더 장려하고 또 기업의 임금 지출액 일정 부분 예를 들면 20 내지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청년 인턴제 예산을 별도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OECD도 한국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확대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제도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문정님 의원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예, 한 분씩 다 발언을 하셨는데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김희정 우병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비정규직 일자리 부분과 관련된 PO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정권이든 이번 정권이든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비정규직을 두는 이유가 지속적인 일이 아닐 경우에 두고 있는 게 원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 있는 21만 명의 비정규직 일자리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한 번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나갈 사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서는 명백하게 정규직화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것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사항입니다. 네, 다음 발언 하실 분. 우리 답이 제가 좀 할까요? 되셨죠? 예. 지난 8월 5일 박근혜 후보가 20대 정책 토크에서 스펙 초월 청년 취업 시스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후보가 이런 그 네이밍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재계 경영계의 잘못된 진단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실업이 안 되는 게 청년의 고학력하다. 그런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청년 실업의 문제는 스펙을 초월해서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발언 오병윤 의원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로 표현되는 이제 취업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 취업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아시다시피 취업 자리 안 만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강요하면 대기업이 취직시킵니까? 취직 안 시킵니다. 또 아까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 효율화 이것 때문에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인데 결국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아까도 이제 보육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3%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 동에 어린이집 하나씩 세운다고 합시다. 여기에 10명의 보육교사가 취업한다고 합시다. 연봉 3,000이라고 했을 때
3억 6천입니다. 근데 이 3억 6천은 이게 죽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 돈으로 다시 우리 경제 활성화시키는 순환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건 다시 생산에 투여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지금 3%밖에 안 되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30%를 확대하면서 각 동마다 어린이집 하나씩 만들어서 최소한 10에서 15명 이상씩의 보육교사 취업시키면 보육교사 대부분이 청년이란 말입니다. 취업되고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어린이집 늘어나고 이게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이런데 기초 비용을 국가가 먼저 투자해야 하는 문제. 예를 들면은 시설할 때 2, 30억씩 건물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비용을 국가가 먼저 투자하는 것만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결국 돈의 재원의 문제고 이것을 활용하는 인프라의 문제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도로 놓을 만큼 났습니다. 길 닦을 만큼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건물에 투자하고 도로에 투자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투자한다는 정신을 갖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의 근본 문제도 해결되고 일자리도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인프라로 국가 정책의 집행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이 문제는 이제 정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정책들을 진보정당이 일관되게 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병윤 의원께서는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 발언, 문정림 의원. 진보통합당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일자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학력 철폐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이력 또 적성이 감안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또 선호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대기업은 들어가기 어렵고 또 중소기업은 구인 구직난이 서로 미스매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또 인력을 해외 인력 비율을 높여서 4대 1의 비율로 해외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나 또 노사관계에서 더욱 협력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비스 산업 같은 것에 있어서 직종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이해관계 당사자가 자기 이권에 좌우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취업 문제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학 졸업자가 평균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한다. 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 명을 넘어간다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보다도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논의해야 될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발언. 네, 민주당 이목희 의원님께서 저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님이 발표하신 스펙 초월 취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정말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정과 잠재력과 그리고 직업훈련은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학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스펙 부족 때문에 아예 자신의 역량을 펼쳐볼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스펙 초월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없이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건가? 인성검사, 적성검사, 그리고 직무 역량 평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식, 이런 거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실력으로 스펙을 넘어라라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열린 취업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그 취업의 경력이 수능 대신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취업과 학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스펙 초월 취업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이목희 의원만 시간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예, 발언해 주시죠. 예,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아까 15년까지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한다는데 고마운 일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거를 인건비에 넣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인건비에 안 넣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그걸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행안부의 지침 같은 것부터 고쳐야 사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12% 수준입니다. 선진국은 4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 신규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는 반드시 시행돼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목희 의원 시간 다 쓰셨고요. 지금 문정림 의원 6초 남고 김희정 의원 4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 대책에 대해서 토론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토론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를 지정해서 벌이게 되는데 5분 30초 동안 벌이게 됩니다. 반드시 꼭 당부드리는데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의 상대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또 상대 토론자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으로 하고요. 주도권 토론자의 발언과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터 주도권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한 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맞춤형 패키지 취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먼저 주도권 상대 토론자를 지정을 하고 해야 됩니까? 지정하고 네, 그러면은 해주실까요? 저희 민주당하고 선진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나면 사실상 취업 현장에 바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맞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직접 회사에까지 채용하는 데까지 연결시켜서 1대1로 취업을 하는 그런 패키지 제도를 생각을 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질문 좀 지금 정리해 민주당 공약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실업 부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오랫동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월급 주듯이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제도를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의욕을 가지는 것보다 장기간 그냥 이 실업 상태에 그냥 안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취업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는지, 단순하게 돈을 주는 실업 부조가 더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양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김희정 의원께서 1분 40초를 발언과 질문에 쓰셨는데 그거를 1분 내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목희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맞춤형 패키지 취업 지원 대책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말은 쉬운데 참 시스템 만들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업 부조를 한다고 하는데 실업 부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해야죠.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이 실업했거나 직장을 떠나 있을 때 재교육 시스템, 직업 훈련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강화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운 조건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실업 부조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처지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취업 및 고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고요. 가칭 청년 취업 및 고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 창업 지원 방안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과 연결해서 하는 방안, 또 소상공인 직업학교 이런 식으로 창업을 돕고 고용을 돕는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자체와 연결할 것인지 중소기업청과 연결할 것인지 또 학교 당국과 연결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타이머가
김희정 의원 주도권 시간이 계속 줄었어요. 아까 1분 40초를 발언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좀 맞춰주시고요. 지금 이목희 의원과 지금 문정림 의원 발언을 했는데 시간은 그대로 있고 김희정 의원 시간만 지금 내려갔습니다. 다시 1분 40초 발언한 것으로 시간 맞춰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실업 부조와 관련해서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어느 게 더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진보당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이 제도를 썼었습니다. 실업 부조와 관련된 제도를. 그러다가 독일병,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실업병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월 하르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실업 부조를 없앱니다. 그리고서 이 금융위기 속에서도 독일만 유일하게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부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자금을 들여서 이 안 좋아하도록 하는 실업 부조 정책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패키지로 한 명이라도 이 취업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현실성 있는 대책이 더 다음번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독일의 실패와 그리고 개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없는지 양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요. 우리가 무슨 취업 지원 대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육훈련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면서 실업 부조를 주자는 것이고요. 지금 독일 사례를 드셨는데요. 이거는 너무 경강부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실업부조를 줬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됐고 실업부조를 끊으니까 취업이 잘 됐다. 이런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독일의 높은 취업률은 경제적 여러 가지 뭐 노사 간의 노력이라든지 경제적 노력 이런 것이 더해진 것이지 실업부조를 줬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실업률이 늘었다. 이건 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정림 의원. 예, 실업 부조가 갖고 있는 일부 문제를 가지고 취업과 연결시킨 걸 보면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미세한 정책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근본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지금 맞춤형 패키지 취업 지원, 어려운 얘기네요. 스펙 초월인가요? 웬만한 사람 잘 알아먹기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네. 대단히 지금 청년 취업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 기술적이거나 전술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희정 의원 주도권 토론 시간 다 끝났습니다. 아니, 제가 답하는 것은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제 시간이 김희정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토론자한테 5분 30초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네. 연결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돼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 못하고 있는 것, 이걸 고민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기술도 없고 좋은 대학도 없고 소위 얘기해서 옛날식으로 얘기해서 무슨 뒷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의원님, 없고. 일단 누구를 좀 지정을 해 주시죠. 먼저 지정합니까? 네, 지정을 하고. 한 당만 먼저 지정을 해도 네, 괜찮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님께 지정합니다. 좋은 기술도 없고 좋은 대학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취업해야 되죠? 이 취업 대책이 없는 취업 대책이 과연 청년 실업 대책인지.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지금 실업부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실업부조는 단순히 취업 못하는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아무런 취업 능력이 없는 사람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시키는 과정. 이게 취업부조 기본 내용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부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인간적인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려운 스펙 초월. 스펙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스펙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패키지. 그것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실업대책 근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 이미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대 발전시킨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 부조를 받으면 그거를 그냥 긴급한데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는 말씀하신 그런 저소득층에게 1:1 상담사가 붙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진 취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바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담을 하고 현실과 그분이 바라는가의 간극을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메꾸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혼자서 직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 회사까지 연결시키고 또 그런 분들은 면접 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한 번 실패가 끝나도 완전히 취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조는 굉장히 미미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새누리당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듣도록 하고 우리 이목기 확대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의원님께 아까 이제 청년 취업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사실은 청년 아르바이트 관련된 문제고 최저임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제가 지금 가장 요즘 일반 이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는 많이 보편화됐죠.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 시즌만 되면 노동계, 공익계, 뭐 경제계 6월 달이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내년도 지금 4,860원, 올해 4,580원인데요. 이 최저임금 제도 매년 노동계는 빠지고 경영계와 그 공익위원들이 통과시키는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최저임금 제도 어떻게 봐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면 어떻게 개선돼야 될까요? 저는 이 현재 최저임금 제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혁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금 4,860원인데요. 이거 다 일하면 100만 원입니다. 현재 1인 최저 생계가 140만 원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니까요. 이게 사실은 실상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한 것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가 심의해서 권고를 하고 아무래도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국회의 권고를 존중해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래서 최저임금이 우리가 바라는 임금 평균의 50% 혹은 좀 더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해서 꼭 이번 국회에서는 입법 발의 좀 해가지고 제가 그건 입법 발의 해놨고요. 해놨습니까? 예, 예. 그럼 좀 더 미세하게 예. 살펴봐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렇게 좋겠다는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하나 더 질문을 네, 간단하게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저도 준비를 혼동스럽게 해가지고 아까 제 질문 시간만 가는 걸로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랍니다. 올해 총선 주요 방침을 보면 창업 지원 계획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제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할 만한 장사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이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다 합니다. 취업도 안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골목 상권 다 장악이 들어왔습니다. 대형마트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돈도 없지만 할 게 없다. 해먹을 장사가 없다.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창업 지원을 통해서 취업 문제가 다 해결되는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큰 기업에 취직하는 것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창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하신 문제는 할 것이 없다 부분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역을 분리하는 소위 경제민주화로 부르는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만드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 것과 투자자들이 창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엔젤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항목으로 저희가 국가가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에게 지금 세액 공제 나가는 부분이 소득 공제 나가는 부분이 네. 20%인데 그거를 30%로 확대해서 이 투자를 정리해 확대하는 주시죠. 것도 정책입니다. 네, 고병윤 의원 주도권 토론 시간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주도권 토론해 주시는데 먼저 상대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통합당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청년 취업 정책은 이제 고용률 70% 수준,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또 노동 기본권 신장, 또 사회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선진국 수준의 그 70%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3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기간 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 취업 증가분이 한 125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 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200만 개의 일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일자리를 몇백만 개 만들겠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70% 고용률, 80% 중산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생기는 IT 벤처 이런 걸 지원해야 됩니다. 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 일자리가 생기는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좋은 일자리.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노동하고 있습니다. 살인적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나누어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대략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7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나누기가 있을 테고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 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있어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걸 합치면 대략 저희들이 생각하는 70% 고용률,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그런 대안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또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친환경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에 좋은 일자리,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와 그냥 양적인 일자리와 다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됐는지 해서 또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3년으로 한 이유는요. 대략 26살이 취업한다고 하면 60을 기준으로 하면 3%를 하면 이게 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3년 정도를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청년이라고 해서요. 그 아까 말했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가 우선 뿌리내리는 게 중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노력도 좀 더 열심히 돼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제가 17대 국회 때 강직킴이라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득이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의 지금 실업률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정림 의원 다음은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새누리당 김희정 정책 부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스펙추얼 취업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가 이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열정과 잠재력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아마 직무 능력 표준 또 인성, 적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까지는 가능한데 취업을 위해서는 멘토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 책임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간의 학력 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혹시 포장만 바뀌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혁신적인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실제 학교에서 여는 수업 중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그런 수업을 매칭을 시키는 청년 아카데미를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특강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기 전체가 이제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그러니까 스펙이 아니라 실제 실력을 쌓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랜 기간 그 학생들을 살펴보면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대기업에서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모든 기업에다가 그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우선 공공부문 그리고 대기업부터 시행해 나간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펴져 나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를 각계 분야별로 1000명씩 해서 그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아까 맞춤형 패키지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대학 교육과 산업계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스펙은 또 산업계와 동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열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산업계와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림 의원 주도권 발언 모두 마치고요. 지금 청년 취업 대책 관련한 주도권 발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새누리당의 김미정 의원께 묻겠습니다. 그 청년 취업 대책 어디 보니까요.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 취업을 하는 경우는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잘 상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이것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청년들이 청년 실업률이 높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예컨대 괜찮은 일자리들, 좋은 일자리들, 괜찮은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예컨대 아까 얘기를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일 일이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 2015년까지 일자리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딱 막혀 있는가 하면요. 행안부 지침에 막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면 인건비 총액이 늘기 때문에 총액에 묶여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행안부가 풀어주면 될 텐데 어떻게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면서 이런 거 안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묻습니다. 예, 첫 번째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10월 8일 날 저희 새누리당의 총상 공약을 반영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소위 히든 챔피언이죠. 아까 저희가 유럽에서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독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쌍둥이 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업들은 큰 돈을 들여서 취업 광고도 하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굉장히 견실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걸 취업 활동이나 선전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활동을 대신해 주는 거죠. 15,000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을 오는 10월 8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기업 초봉은 얼만데 이 기업은 초봉이 얼마다. 그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 몇 년간 지속 근무를 하고 있다. 부채 비율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비교를 해서 대기업 못지않게 좋은 중소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15,000여 개 소위 국가가 인증하는 정보를 해서 미스매칭을 없앨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공부문인데요. 그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건비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역시 프로젝트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해도 인건비 그 총액에는 묶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그걸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그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빼달라고요. 지금 지침 좀 고쳐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께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니까 청년 실업자에게 월 60만 원 가량의 취업 촉진 수당을 이렇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 실업자가 대략 2010년에 34만 명이거든요. 이게 한 2조쯤 됩니다. 이건 뭐 난 감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 실업자가 한 124만 명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거 취업 촉진 수당을 주되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잘 이렇게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걸 누가 보면은 야 그러면 취업 촉진 수당만 당장 8조를 준다는 것이 이런 반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내용을 잘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해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좋은 일인데요. 이거 조금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좀 더 납득이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노동시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OECD 조사로 보면 한국의 노동시간이 연간 2,111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OECD는 1,692시간, 약 400시간 차이 납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냐 이런 문제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주간 연속 3교대 근무제, 그러니까 주야간 막교대 근무제를 처음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하고 저녁 7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 퇴근하는
12시간 막교대 2교대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봉급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그냥 일근자로 따지면 지금 연봉에서 보통 1,500 가까이가 빠집니다. 네, 네. 이렇게 주간 연속 2교대제로 해서 12시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고 잠자자. 잠 좀 자자. 이렇게만 바꿔도 근로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 현장마다, 사업장마다 이것을 적용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지역촉진수당 뭐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재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들은 아마 이제 국제간 대목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 계획이 있지요. 재원 문제는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현재의 재원을 잘 활용하자. 국가 재원을 4대강에 22조 쓸 돈 사람한테 쓰자. 두 번째 지금 있는 재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답변 정리해 그래서 주십시오. 증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주장한 게 뭐 부유세가 그렇다, 부자감 증세가 그렇다면은 사회복지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증세를 통한 예. 복지를 늘리자. 이게 저희들의 기본 주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청년 취업 대책에 대한 주도권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대 2명 이상의 상대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고 또 충분한 답변 시간 주시고 너무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사회자만 잠깐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노인복지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 대책은 역시 상호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상호 토론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토론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하고 나머지 세 분의 토론자가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다시 모두 발언을 한 토론자가 재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급속하게 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2030년이면 4명 중 1명이 65세 노인에 해당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5%로 또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도 지금 변변한 노인 복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상호 토론은 통합진보당 오병현 의원부터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릿고개도 넘기고 비록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더 나은 생활로 올 수 있었던 기본 동력은 우리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산업여군 만들고 또 열사의 땅 사막에 가서 외화 벌어다가 7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를 살리신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너무 힘듭니다. 노인 빈곤율이 45% 나와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3%라고 하니까 약 3, 4배에 달합니다. 이런 현실은 효를 인간의 도리로 그 본도리를 알았던 우리 미풍양속과는 한참 비켜나 있지요. 해결돼야 됩니다. 첫째,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70% 수준에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19만 1,000원입니다. 아마 국민연금 기본 수준 5% 수준인데요. 이게 저는 즉각적으로 20만 원 가까이 되는 최소한 10% 수준인 18만 2천 원 정도로 확대돼야 된다. 재원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의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개선돼서 중증 노인만이 아니라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심을 두는 그래서 경증 노인까지도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개선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공공노인 요양시설도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제 적성에 맞는 일자리입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 풀 뽑기, 단순 일자리 넘어서서 전통의식 있기라든가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노인복지대책의 근간이다 생각합니다. 네, 문정림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님의 그 노인복지 대선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정책을 보면 크게 기초노령연금 인상 또 공공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보장 이런 것들로 대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또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정책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3조에서 추가로 3조 정도가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뿐만 아니라 대상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 확대와 연금 수장 인상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원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웨덴이 답 하는 시간 아니요. 반론 들으시고 재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정임 의원 반론 다 해주셨고요.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그 무슨 전체적인 윤곽에서 저는 뭐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해야 하고 뭐 이걸 확대해야 하고 하는 것은 뭐 다 동의합니다. 대략 여기 왜 우리가 80%로 하는 거면 대략 우리가 해보면요, 20% 정도의 노인은 좀 괜찮습니다. 한 80% 정도는 참 어려운 게, 그래서 지금 70% 80%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이 통합진보당의 계획에 보면 대략 A값을 15% 확대하는 것도 그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략 지금 이제 2017년까지 이제 10%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공공상조회를 설립하시자고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이걸 지자체가 관할한다고 했는데 이거 좀 상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희정 의원 반론해 주십시오.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고생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대책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국가나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족이 책임을 못 지는 분들은 저희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부족하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법에 국회 안에 이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대 때도 여야가 합의를 내지 못하고 무산이 된 바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이거는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빨리 19대에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폭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병현 의원 재반론 해 주십시오. 예, 문정님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그 재원이 가능하냐 이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복지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 아닙니다. 돈도 많은 나라입니다. 있는 돈도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걷어야 할 세금들 안 걷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든가 지금 세금 줄줄이 세고 있죠. 이거 더 걷어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세 신설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이 있는 사람이 스펙을 초월하는 거지 스펙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이 장애가 괜찮지만 그것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제마저도 국가가 책임지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지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인식되는 그런 점에서 국가가 장제비를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서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예액과 관련해서는 현재 5% 아닙니까? 이게 이제 10%가 되면 18만 2천 원, 15%가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뭐 3, 4만 원대 되겠지요. 이제 단계적, 지금 재원 문제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원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매년마다 1%씩 늘릴 경우 2017년이면 10%에 달하고 그 위에 또 1%씩 늘리면 얼마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되는 겁니다만은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 당장에 10% 정도 수준 18만 2천으로 가고 그리고 15% 수준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김희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가 연금제도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금 활용 문제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상호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모두 발언 기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빈곤과 질병, 고독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도 이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인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다른 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노령연금의 실질적인 인상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의 노화와 질병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급여 확대, 보장성 확대의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의 가정적,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는 핵가족 시대의 지역 복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지역 이양 사업에 대해서 지방 분권 교부세의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 노인 정년 연장 및 일거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모기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저는 노인의 문제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문정님 의원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뚜렷하게 확 이렇게 각인되는 것이 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가난을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요. 지금 선진통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재정적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노인의 네, 빈곤 재반론 시간에 해주시고요. 저 이모기 의원 반론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김희정 의원이요. 선진당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엄격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위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회피해서 우리 전통적인 가족 문화까지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약 4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문화를 해칠 수 있는 이런 엄격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부분은 기존의 선진당의 다른 정책과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그리고 계속 고수를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병윤 의원 반론해 주시죠. 이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영유아 보육 대책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선진당의 기본 복지 정책의 근간은 무슨 보편복지, 선별복지를 바로 이분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선별복지에 기반한 철학적 기반의 근거에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늘상 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제 무슨 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나오신 것 중에 분권교부세 얘기가 좀 나왔어요. 노인요양보험. 이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역이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국가가 해소해서 적어도 노인복지 문제의 근본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선진당은 어떤 입장이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 문제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세 분 토론자 반론에 대해서 문정림 의원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빈곤 퇴치에 대한 기본적인 안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초 노령연금 급여액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2배 정도 인상하는 것이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도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연금 인상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에서는 엄격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이제 빈곤선의 기준으로 선정하자. 예를 들면 뭐 재산, 주택, 가정가계 단절 기준 등에 있어서의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실질적인 사회복지 최저선 구축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전 인구의 한 2%로 추산되는 103만 명을 구제하는 선에서 개선하자. 그런 틀에서 노인복지의 빈곤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밖에 노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빈곤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보장성의 확대 방안을 통해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 고립 부분에서 지역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얘기를 했지만 의식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노인 복지라든가 무료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또 지역 복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빈곤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대책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 제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되 정부가 그 부분을 교부세로서 줘서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상호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통합당 이묵희 의원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어르신들은 젊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가난, 질병,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 통계를 보면 53세에 직장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 정년은 권고조항입니다.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이걸 차츰 늘려서 수명이 늘어나고 연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공공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인특리는 건강보험급여 50%를 주고 있는데 지금 75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75세 되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잇몸이 부실해서 틀리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65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는 이런 질병도 확대하고 부담도 줄여서 사회가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문화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 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서 이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정설하고 소규모 노인센터도 확충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반론해 주시죠. 예,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확대되고 인상되어야 된다라는 데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당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연금 개선 제도 위원회를 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기초노령연금만 바라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든지 하는 서로 상호 간의 그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민주당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병현 의원. 대체적으로 그 민주통합당의 그 복지 정책들이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부분적인 차이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도 뭔가 하여튼 좀 깨림찼다 이런 느낌을 민주통합당은 자꾸 들게 되고요. 아까 선진당은 선별복지의 기본 바탕을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새누리당은 스펙이 무슨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 지난 이명박 정권도 등장하면서 엄청난 복지를 얘기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은 다 힘들어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된다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정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냐 이런 느낌을 이제 솔직히 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60세 정년 의무화는 아주 좋은 얘기 같습니다. 이미 그 서구 같은 경우는 62세 3세로 연장해 가고 있는데 반드시 좀 관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타 노인복지관 증설 문제도 저희하고 뭐 입장이 비슷해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제출하신 안으로 본다면 저희하고 뭐 다를 게 거의 없는 안이어서 뭘 반론하기가 네.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 좀 국회 차원에서 서로 조절해서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나갔으면 네, 좋겠다는 감사합니다.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선제통일당 문정림 의원 반론하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노인의 빈곤 퇴치라든가 뭐 사회적 고립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인의 노화와 질병에 대한 대책인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구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또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있고요. 또 틀니나 보청기와 같은 장애에 대한 보장성 강화, 또 그 밖에 이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강화, 또 의료 재난적인 의료비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 토론자 반론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희정 의원께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 매년 국회 열리기만 하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별로 기능을 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제 기억입니다. 17대 국회 때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주장했을 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그건 사실은 정부가 이니시어티브를 지었고 그다음 국회가 따라간 그런 건데요. 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이게 예를 들면 어디 다른 나라처럼 기초연금이 있고 무슨 공적연금이 있고 또 사적연금이 있고 이렇게 쌓아가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토대가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상당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가난을 그나마 좀 덜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또 강화시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낸 법안입니다. 60대 정년을 의무화하고, 지금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걸맞춰서 3년에 1세씩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공적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회사에서 못 내보내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이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정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인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1년에 입원비가 1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얼마를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왜냐하면 중병 걸리면 지금 보통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1년에 10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확대해서 이들에게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리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 복지 대책에 대한 상호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모두 발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해주시죠. 네, 정말 국가와 자녀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어르신들께서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이 가난의 문제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이 소득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을 만나면 폐지와 고철 같은 것을 주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의 희망사항은 정말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내년도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25만 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츰 늘려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내년도 25만 개에서 앞으로도 더 늘려나가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4대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한 병에 걸리면 완전히 전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이 지나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장 폐렴구균을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도 저희 새누리당의 정책입니다. 건강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반론해 주시죠. 네, 좋은 정책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4대 중증 질환 지금 제안하셨는데 저희 2004년 정책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2004년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다행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주장할 때는 저거 좀 약간 공산주의적 발상 아니야? 이런 소리도 좀 들었고요. 좋은 얘기인데 되겠어?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이런 공약이 주장되면 반드시 좀 힘을 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당이 못 쳤습니까? 좋은 정책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불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했던 복지 공약 그대로만 좀 했으면 지금 이 토론 훨씬 한 단계 진전됐을 거거든요. 문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집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책임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다른데 집권을 한 정당들은 주장했던 것,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출한 정책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집권 정당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바로 정리해 주시고요. 호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반론하시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노인 복지 정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든가 폐렴구균 예방 접종 백신 본인 부담 감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복지부가 정책 방향으로 필수 의료라든가 또 예방 백신 접종 계획으로 추구하고 있는 일련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서 선택적 복지를 택했고 또 그중에서 중한 질환을 할 것이냐 흔한 질환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행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철학을 근간으로서 했느냐 그것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년 60세 의무화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그러면 청장년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또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으로 안정적 소득은 건강한 노후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5만 개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까 저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같은 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만들면서 또 이게 괜찮은 일자리가 안 되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5만 개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능한지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출마하면서 300만 개 일자리 만들다고 했다가 반도 지금 못 만든 그런 것인지 생각이 들고요. 4대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의 정책에 보면 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되고 이걸 신뢰할 만하게 정리된 게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토론자 반론에 대해서 김희정 의원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대 중증 질환에 관련해서 먼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닥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노인이라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 관점에서 저희가 4대 중증 질환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2004년에 이제 진보당에서 걸었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재원 마련 계획이 없이 되신 거겠죠. 부유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논란이 됐던 부유세, 그 재원 마련. 그러니까 세금 증액을 통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우선 순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보험 급여를 이제 현실화해 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 맞추어서 지금 건강보험 보장률을 점점점 높이는 방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저희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선진당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청장년층 일자리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임금 피크제와 저희는 의무적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젊은 시절에 받았던 돈만큼 훨씬 그 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를 같이 가지고 감으로써 그 청년 취업 문제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맞물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일자리 부분 저희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공익형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가 많습니다.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같은 노인이 노인의 사정을 알고 건강한 노인이 불우한 노인들을 돕는 그런 게 복지형이고요. 공공형은 최근에 굉장히 안전한 사회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계산을 해서 25만 개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주제, 노인 복지 대책에 대한 토론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선 후보 선택 기준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냐, 또 나와 가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진통일당은 선진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 만큼 선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관심을 갖고 쭉 공약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공약 제시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또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의 삶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목희 의원. 예, 오늘 저희들은 영유아 보육대책, 청소년 취업대책,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저희 민주통합당은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 라는 원칙 하에서, 철학 아래서 무상보육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인식으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나쁜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르신은 우리의 부모다라는 철학을 갖고 어르신들이 가난과 질병,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우리 보수 세력이 그럼 돈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명박 정권이 한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음성 탄루소득에 대한 가세 강화, 정부 재정 지출의 축소,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한 복지국가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희정 의원. 예, 앞서 복지 정책이 잘 되었으면 이런 복지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한 해 예산 약 300조 중에서 28%가 바로 복지 예산이고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복지 예산에 대한 비율을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의 방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수혜자 입장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주자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시혜성 복지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자립과 자활을 통해서 새로 서민생활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복지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입니다. 한 번 시혜성으로 퍼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재원 마련이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병윤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누구나 열심히 일만 하면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고 그것이 우리 서민들이 바라는 희망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더 이상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이래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있고 사회 양극화가 진전되어서 복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복지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복지했지만 4대 강에 22조를 쏘아부을 돈은 있었지만 보육력 지원비는 없는 현실. 이것이 오늘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최고 정책권자인,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 것. 그래서 평화 대통령, 노동 대통령, 서민 대통령, 복지 대통령. 이것이 통합진보당이 그리는 꿈입니다. 이 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토론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각 당에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을 위한 민생과 복지의 중요성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각 당이 제시한 정책 가운데 어떤 것들이 실현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이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띤 토론 펼쳐주신 네 분 토론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월과 11월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는 한 차례씩 더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